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도서출판 지금 이 책에서 펴낸 사토 시니치 지음 노경아 옮김의 나이든 나와 살아가는 법입니다. 아내에게 의존하면 부부관계가 어긋난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하고 싶지만 아내는 혼자 있고 싶어한다. 서로를 자신과는 다른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퇴직 후 남편들은 이제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하지만 아내들은 이제 나를 혼자 내버려 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청중들이 크게 공감하는데 모두 찔리는 데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보통 남편들은 회사를 다닐 때에는 아내보다 일을 우선시하느라 아내와 가족을 늘 뒷전으로 밀어놓기 일쑤였기 때문에 은퇴하면 아내와 무엇이든 함께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이전에 부부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부의 만족도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만족도가 크게 어긋나는 항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입니다. 아내도 직장에 다니거나 전업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내가 부업만 하거나 전업주부로 산다면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른 곳에서 사회적 평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자기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그 시간에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활동, 지역봉사 등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면 이런 활동은 더욱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장 일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얻으므로 거기에 만족해서 직장 밖의 세계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일에만 집중했던 남편이 은퇴하면 자신의 세계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남편에게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 후 아내에게 의존하려고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예로 하나 들면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면 아내의 가사 부담이 늘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점심을 남은 음식으로 간단히 때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집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잠깐 외출하려 해도 어디가? 몇 시에 올 거야? 라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외출하는 아내를 기분 좋게 배웅하고 집에 혼자 있는 동안 청소라도 해놓으면 아내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편은 얼굴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나를 두고 어디 가느냐? 혼자만 놀러 다니다니 서운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날과 쉬는 날, 일상과 비일상이 있어야 부부관계도 원만한 법인데 퇴직을 계기로 일상이 무너지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를 배우자가 아닌 인생의 파트너, 즉 동료나 짝, 동반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는 부부가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젊을 때처럼 일제가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자립하는 시기, 서로를 자신과는 다른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부부라고 생각하면 자기 위주로 행동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여 상대의 양해나 협력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파트너십이 있어야만 퇴직 후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는 곳이다. 퇴직하고 나니 집안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또는 가족에게 대형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라고 토로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니 짐짝 취급을 당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있을 곳이란 어떤 곳을 가리킬까요? 예를 들어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종일 책만 읽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집에서 책을 읽으면 앉아서 책만 보지 말고 집안일 좀 해요 라는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과연 그의 있을 곳은 집일까요? 도서관일까요? 집이 그가 있을 곳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이 그가 있을 곳인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있을 곳이란 혼자서 무언가 하는 곳 또는 거기서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룸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원룸이 있을 곳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룸은 사는 곳일 뿐 있을 곳이 아닙니다. 있을 곳이란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있을 곳에 있다는 말에는 그 사람이 거기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여러분의 존재의 의의를 동료나 상사와 부하가 인정했기 때문에 직장이 여러분의 있을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이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요컨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인정해주는 곳이 없다는 뜻이고, 집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가족에게 존재의 의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있을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한 일, 즉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나 가족이 기뻐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일했는데 퇴직 후에도 뭔가를 해야 하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일하는 동안 아내도 줄곧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퇴직하고 실컷 쉴 수 있지만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에서 퇴직할 수가 없습니다. 싫은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가령 가족의 신발은 내가 다 닦겠다. 카레나 찌개는 내가 만들겠다. 다리미질은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특기를 연마하여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 전반을 분담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면 무리가 따릅니다. 일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퇴직 전부터 연습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어디론가 나가서 특정한 일을 해야만 일상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건 역시 자신의 있을 곳을 만들고 일상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설사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한다 해도 가족이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 그것이 보상이 되어 의욕이 점차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퇴직을 해서 혹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서
있을 곳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은 집안일에 능숙해서 혼자 남아도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안일에 능숙해도 집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요리를 하더라도 남편이 맛있다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요리하는 것과 자신만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남편을 잃고 요리하기가 싫어져서 영양실조에 빠졌다는 여성도 꽤 있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점심때쯤에서 노인들이 마을회관으로 손수 만든 반찬을 조금씩 싸들고 와서 함께 나눠 먹곤 합니다. 이런 동네에 산다면 있을 곳을 잃지 않겠지만 도시에서는 그마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사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라도 지역에 있을 곳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 혹은 가족과 부부끼리의 닫힌 관계가 아니라 지역이라는 열린 관계 속에서 있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늙음에 다가서다. 쇠약한 심신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늙음을 자각함으로써 부모의 늙음에 공감할 수 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면 부모는 80이 넘을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베푸는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확연하게 늙기 시작하고 그 무렵이 되면 자신의 신변의 일조차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늙고 약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가 수시로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고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귀찮아 또는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짜증을 낼 것이고 가끔 그런 생각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가 불법 방문 판매나 전화 사기를 이미 당했거나 조만간 당할 듯해서 걱정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어리숙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화가 치밀고 실망스러워서 내가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한편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TV나 신문에서 그렇게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데다 수법도 전부 빤한데 어째서 저러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젊고 건강했던 시절만 기억하므로 부모의 심신이 늙은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모가 치매 증상을 보이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등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의심을 하더라도 부모가 치매라는 사실을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적이 되고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것은 노화로 인해 심신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되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뭔가를 시작할 때 일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 다음 행동을 개시하고 수행하고 완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매우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늙은 부모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 그 과정을 해내기 어렵다고 느껴서 자식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부모로서는 자신의 모자란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취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전화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뇌 기능이 저하된 탓입니다. 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과 대화할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전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상대의 의도와 감정을 읽어서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분합니다. 소위 순간적으로 말의 행간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성을 기초로 한 인지 능력, 즉 사회적 인지가 저하되어 상대의 의도를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 자체, 말의 표면적 의미에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전화를 걸어 엄마 나야. 내가 회사 돈을 써버렸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3천만 원만 준비해줘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젊은 사람이라면 금세 사기임을 알아챘겠지만 사회적 인지가 저하된 노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이니? 라고 확인하거나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깜짝 놀라거나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상대를 달래려 합니다. 물론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교묘한 수법을 구사하므로 부모가 걸려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부모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인지가 저하된 부모에게 알아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주위 사람들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 집 전화는 항상 부재종으로 돌려놓고 음성 녹음을 들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도록 한다는 집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데다 부모가 깜빡하고 전화를 받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한편 부모는 아직 괜찮다고 부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기억력을 걱정합니다.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과 잊어버린 것 자체를 잊어버려서 자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가족에게 계속 지적을 받으므로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참에 건망증 클리닉에서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떨까요? 경도 인지장애인 사람이 전부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진단을 받고서도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곧 치매에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에 침울해지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사 본인에게 결과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기억력 검사나 치매 검사 때 자신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반응은 비슷합니다. 아리셉트와 같은 인지기능장애 치료제를 치매 초기 단계 때부터 복용하면 진행이 늦어지거나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진단을 서둘러 받으려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도 인지장애 또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증에 빠진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마음을 돌볼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요양사도 마음까지 돌봐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건망증 클리닉에 모셔가기 전에 결과가 나온 후 부모와 가족의 심리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는다고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중 70%는 인지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었지만 나머지 30%는 그렇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치매에 대처한다 해도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약으로는 치매를 완치할 수 없고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사에게 일찍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도
치매 치료에 어려운 점입니다. 또한 고령이 되면 노년 증후군으로 불리는 다양한 증상과 질병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인지장애, 우울증, 골다공증, 요실금, 골절 등이 그것인데 늙음이란 이런 심신 상태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에 걸려서 몸져 누우면 자식을 대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보다 강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것저것 지시할 수 있었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으면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자식의 힘이 부모보다 강해지다 보니 부모가 자식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지는데 사실 이 변화를 알아채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자식이 하는 말은 다 부모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해진 부모로서는 싫은데도 싫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자세가 늙은 부모와의 관계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60이 넘으면 자식도 늙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고 숱도 많이 빠지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파이고 피로도 잘 풀리지 않아 몸도 여기저기 쑤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자신의 늙음을 통해 부모의 늙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늙음을 자각하는 것은 쓸쓸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늙음으로 부모의 늙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부모와 부모 세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마냥 행복할까? 가족 요양의 환상과 함정. 여러분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살고 있습니까? 결혼을 했다면 대개 부모와 따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녀 부부와 동거하는 부모는 전체 가구의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 부부와 동거하는 부모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986년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64.3%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그 비율이 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자녀 부부와 동거하는 고령자는 46.7%에서 13.9%로 줄어들어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부모와 독신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확대로 젊은 층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 데다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부부가 부모와의 동거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자녀 부부와 함께 살기보다 따로 사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자녀 부부와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마음과 자녀 부부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도 부부끼리 어떻게든 생활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정든 집에서 단둘이 사는 부모도 있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노부부 단둘이서만 살기는 도저히 무리인데도 스스로는 아직 괜찮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탓에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혹은 치매에 걸린 것도 모르는 데다가 자녀와 간병인이 왔다 간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우겨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험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자녀가 부모의 집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모를 전문시설에 모실지 자신의 집에 모실지 선택해야 합니다. 원래 부모와 동거하던 사람이라도 부모가 신변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자택에서 모실지 시설로 모실지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시설 입소를 선택할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자녀가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모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데 대한 죄책감, 부담이 줄어드는 데 대한 안도감, 씁쓸함과 해방감 등 상반된 감정에 사로잡혀 마음이 괴롭습니다. 실제로는 시설에 입소한 부모가 오히려 장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양관리, 청결관리도 받을 수 있고 몸이 안 좋아지면 전문가가 금세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시설에 들어가기 싫으실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친척들은 부모를 시설에 보내다니 말도 안 된다. 부모를 버릴 셈이냐 라며 쓸데없는 간섭을 하고 나서서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부양가족들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부모를 걱정해 하는 말이니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양 관련자들도 멀리 사는 친척이 가장 골치 아프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게다가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도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멀쩡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의 모습을 못 보고 반짝 멀쩡해 있을 때의 모습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시설에 보내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멀리 사는 친척의 입장이라면 부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부모를 시설로 보내겠다고 결정하기까지 자녀의 심정이 어땠을지도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집에 모실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부모를 집에서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효도한다거나 부모님은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시설에 모실 때와 같은 갈등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 부모와 동거하는 집에도 그 나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동거는 자녀의 집에 부모를 모시는 형태와 자녀가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형태로 나뉘지만 둘 다 부모가 약해진 뒤에 동거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보호받는 입장이어서 자녀의 말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에게 돌봄을 받아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가족,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힘이 불균형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빚을 지고 나면 어쩐지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부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빚을 갚기만 해서는 힘의 균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돈과 함께 선물을 주는 등 무언가 더 돌려주어야 부채감이 상쇄되고 힘이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자신을 위해 수고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을 돌보는 자녀에게 심리적인 부채감을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심신이 약해져 있어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 재산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리적인 부채감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 자녀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고 느끼므로 부모는 싫어도 싫은 감정을 내비치지 못하며 자신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의 세력이 강한 상태라서 자녀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데다 심리적인 부채감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요양, 즉 돌봄을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 통제로 받아들여 점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한편 자녀는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므로 점차 자신의 돌봄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부모에게 속박 또는 통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가족이 돌봐주는 것이 행복하다. 부모와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다. 부모와 배우자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가족 요양의 환상 때문에 그 마음을 억누릅니다. 가족 요양에 대한 이런 생각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도 많지만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일 뿐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 요양에는 돌봄이 통제로 변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은 고통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명 갈등이 있는데도 양쪽 다 싫다거나 괴롭다고 표현하지 못한 채 계속 참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직접 돌보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므로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가족 요양의 환상에 사로잡혀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돌볼 경우에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 들지 말고 요양보험이나 지역단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외부의 조력자를 활용하는 열린 요양을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에 모시든 집에 모시든 각각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뭉뚱그려 어느 한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자녀는 부모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두루 조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설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책이나 잡지, 인터넷 등으로 최신 정보를 알아둡시다. 사람은 대체로 수명의 약 10%, 즉 최후의 10년쯤은 많든 적든 남의 손을 빌리며 생활하게 됩니다. 부모가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언젠가 그런 날이 꼭 올 것입니다.